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에서 느리고 비싼 위성 인터넷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월 87,000원의 속도는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데 서울 지역은 첫날부터 대기 명단이 생겼어요. 통신 3사보다 비싸고 느린 걸 사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위성 인터넷 회사의 경쟁자한테 구글이 수천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전 세계 통신사들은 연합군까지 만들었고요.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30년 동안 당해온 일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동통신사가 딱 3개뿐이에요. SK텔레콤, KT, LGU+.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 회사 외에 다른 선택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통신사가 들어오려면 전국에 기지국을 수만 개 세워야 해요. 하나에 수억 원씩 총합하면 수조 원입니다. 여기에 주파수 구입비, 인력, 마케팅까지 더하면 웬만한 대기업도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지난 14년간 새 통신사 진입 시도가 8번 있었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2014년에 단통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름이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휴대폰 살 때 보조금을 공정하게 주라는 법이에요. 당시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신사 수익이 남을 테니 요금이 내려갈 거라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요금이 내렸을까요? 오히려 올랐어요. 한국인 1인당 월 통신비가 10년 전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따로 있어요. 서울 어느 오피스텔의 시장 상황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하는 곳이었냐면요. SK텔레콤, KT, LGU+ 직원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 회사로 몇 명이 번호 이동했는지 서로 알려주고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조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짜고 친 거예요. 동네에 치킨집이 3개 있는데 사장들이 뒤에서 만나서 우리 다 같이 가격 올리자, 손님들은 어차피 치킨 먹어야 하니까 어디든 오겠지, 이렇게 합의한 거랑 똑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적발했습니다. 과징금이 얼마 나왔냐면 3사 합쳐서 963억 원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건 통신 3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담합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죠. 결국 단통법은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11년 동안 소비자 보호한다던 법이 실제로는 통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짜고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에요. 5G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2019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광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어요.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고요. 원격 수술도 가능한 초저지연 기술이라고 떠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5G가 끊기고 지하철에서는 자동으로 LTE로 바뀌고 5G 요금제 돈 내면서 LTE 서비스 받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했더니 광고에서 말한 속도의 4%밖에 안 나왔습니다. 20배 빠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찔끔 빨라진 거예요. 결과는 과징금 336억 원 부과.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5G 속도를 제대로 내려면 28GHz라는 특별한 주파수가 필요해요. 이게 일반 주파수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거든요. 통신 3사가 2018년에 이 주파수를 정부한테 샀습니다. 3사 합쳐서 2조 원이 넘는 돈을 냈어요. 그리고 약속했죠. 3년 안에 기지국을 각각 1만 5천 개씩 세우겠다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SK텔레콤은 1,650개, 목표의 11%예요. KT는 570개, LGU+는 842개. 합쳐봐야 목표치의 10%도 안 됩니다. 결국 정부가 주파수를 다시 회수해 갔어요. 2조 원짜리를 그냥 날린 겁니다.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기지국 대신 호텔을 지었습니다. KT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 이야기예요. 이 회사 호텔 사업 매출이 2020년에 297억 원이었어요. 4년 뒤에는 2142억 원, 7배가 뛰었습니다. 노보텔 동대문, 르메르디앙 명동, 소피텔 송파, 전부 KT 땅 위에 세워진 호텔들이에요. 예전에는 전화국 건물이 필요했는데 장비가 작아지면서 그 땅이 남은 거죠. 그래서 호텔을 올린 겁니다. 통신회사가 본업인 통신 투자는 안 하고 부동산 개발에 열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고객들은 어차피 셋 중 하나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이 시점에 하늘에서 경쟁자가 내려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예요. 이 회사는 땅에 기지국을 세우는 대신 우주에 위성을 띄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위성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켓을 한번 쏘면 그냥 버렸어요. 바다에 떨어뜨리거나 폭발시켰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그 비행기를 폐기 처분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뭔가를 보내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던 거예요. 머스크가 이걸 바꿨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은 발사 후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인데 진짜로 로켓이 수직으로 서서 착륙합니다. 연료만 채우면 또 쏠 수 있어요. 한 대의 로켓을 20번 넘게 재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에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위성도 직접 만듭니다. 예전 통신 위성은 수천억 원짜리 수제품이었어요. 스위스 장인이 만드는 고급 시계처럼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렸죠. 스타링크 위성은 달라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최대 120개씩 생산해요. 로켓 재사용에 위성 대량 생산까지. 같은 돈으로 10배 많은 위성을 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구 궤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1만 1천 개가 넘습니다. 매주 수십 개씩 추가로 올라가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4만 2천 개예요. 한국통신 3사의 자체 위성은 몇 개냐고요? 0개입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한국은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진짜 노리는 시장은 의외의 곳이에요. 일반 가정집이 아닙니다. 바다예요.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에서 인터넷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지구에서 3만 6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주 먼 위성을 썼어요. 거리가 멀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죠. 10년 전 3G보다 못한 수준인데 월 이용료는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선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몇 달씩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바다 위에서 고립된 채 살았어요. 영상통화는커녕 문자 하나 보내기도 힘들었죠. 해운업계에서 젊은 인력이 안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타링크는 550km 상공,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신호를 쏴줘요.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지고 비용은 확 줄어듭니다. 지금 국내 주요 하운사들이 앞다퉈 스타링크를 도입하고 있어요. HMM, 현대글로비스, 대한하운, SK하운, 페노션까지. 배 위에서 넷플릭스 보고 가족이랑 영상통화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이제 기본 복지가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바다만이 아닙니다. 하늘도 바뀌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해외 갈 때 기내 와이파이 써보셨죠? 비싼 돈 내고도 카톡 하나 보내기 힘들었잖아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당 최대 350Mbps 속도가 나와요. 모든 승객이 동시에 유튜브를 봐도 끊김이 없는 수준입니다. 서울 한복판도 예외가 아니에요. 롯데월드타워가 스타링크를 설치했습니다. 통신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인데 왜 위성 인터넷이 필요할까요? 대형 재난이 터져서 지상 통신이 마비되면 그때 하늘에 있는 위성이 최후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패턴이 보이죠. 바다, 하늘, 재난 상황, 전부 기존 통신사가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던 곳들이에요. 스타링크는 통신 3사의 안방이 아니라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스타링크가 단순히 인터넷 장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상 기지국들을 집중 폭격했어요. 통신이 끊기면 군대는 눈과 귀를 잃는 것과 같거든요. 명령을 전달할 수도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단말기 수만 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걸로 드론을 조종하고 포격 좌표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지상 통신망이 없어도 하늘에서 인터넷이 내려오니까 작전이 가능했던 거죠. 전문가들은 스타링크가 없었으면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밀렸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머스크는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특정 지역에 스타링크를 끈 적도 있습니다. 크림반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스타링크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나중에 머스크가 자기가 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하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걱정했대요. 한 기업인의 판단이 한 나라의 군사작전을 멈추게 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런 일이 전쟁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2022년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졌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22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였어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이란 정부가 뭘 했냐면 인터넷을 끊어버렸습니다. 시위대가 서로 연락하고 조직하는 걸 막으려고요. SNS도 안 되고 메신저도 안 되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때 머스크가 움직였습니다. 스타링크를 이란에 열어주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서 미국 기업이 이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이거든요. 머스크가 어떻게 했냐면 미국 재무부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냈어요.
정부가 막아도 하늘에서 인터넷을 쏴주겠다는 거죠. 국가가 국민의 인터넷을 끊었는데 다른 나라의 한 개인이 그걸 다시 열어준 겁니다.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가자지구 통신이 끊기니까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정부가 반발했어요. 하마스가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서요. 이 문제는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이 국가 단위의 통신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는 통신망이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 시설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기업이, 아니 한 개인이 그 스위치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전 세계 통신사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찾아낸 대항마가 있어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근데 이 회사 주가가 1년 만에 4배 넘게 뛰었어요. 뭘 하는 곳이길래 이런 주목을 받는 걸까요? 스타링크는 위성 신호를 받으려면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해요. 피자판만 한 크기인데 집이나 배에 달아놓고 쓰는 거죠. 문제는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조난당했는데 접시 안테나가 어디 있겠어요. AST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안테나를 띄워서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직접 위성 신호를 잡을 수 있게 해요.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요. 스타링크는 목소리가 작으니까 확성기를 사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AST는 내가 우주에 엄청 큰 귀를 달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평소처럼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AST가 블루버드 6호 위성을 발사했어요. 안테나 크기가 223제곱미터, 테니스 코트 절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현재 우주에 떠있는 상업용 위성 중 가장 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 회사에 돈을 넣었느냐예요. 구글입니다. 구글이 AT&T랑 같이 2천억 원 넘게 투자했어요. 왜 검색 회사가 위성통신에 관심을 가질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가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AST 기술이 상용화되면 안드로이드 폰이 지구 어디서든 위성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기지국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태평양 위에서도 히말라야 꼭대기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거죠. 구글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미국의 AT&T, 버라이즌, 유럽의 보다폰, 일본의 라쿠텐, 이 회사들 이름을 잘 보세요. 전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통신사들이에요. 왜 한꺼번에 같은 회사에 돈을 넣었을까요? 공포 때문입니다. 머스크한테 고객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스타링크가 혼자 위성통신 시장을 독식하면 기존 통신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항마를 키우는 겁니다. 전 세계 통신사 연합군이 결성된 거예요.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헬렌이 덮쳤을 때 지상 기지국이 다 파괴된 지역이 있었어요. 전기도 끊기고 통신도 안 되는 상황. 그런데 그날 27만 대의 스마트폰이 스타링크 위성에 직접 연결됐습니다. 접시 안테나 없이요.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일반 폰이 바로 위성이랑 통신하는 기술인데 실제 재난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조난당한 사람이 데일리꾸에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본은 한 발 더 나갔어요. KDDI라는 통신사가 아시아 최초로 다이렉트 투 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0종 넘는 스마트폰에서 위성으로 문자 보내기가 가능해졌어요. 한국 바로 옆 나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초 CES에서 위성 로밍 기술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머지않아 갤럭시 폰에 이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술이 대중화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기지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려요. 통신 3사가 30년 동안 쌓아온 수십만 개 기지국, 그 천문학적 투자의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뛰어들었어요. 아마존이 카이퍼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 중인데 초기 투자금만 13조 원이 넘습니다. 이름을 아마존 레어로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해요. 베이조스의 또 다른 회사인 블루 오리진까지 대규모 위성 통신망 구축을 선언했고요. 아마존에 숨겨진 무기가 있습니다. AWS예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한 서비스입니다. 위성 인터넷은 결국 하늘의 위성과 땅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깔아놨으니까 위성만 띄우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우주에서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만 개 넘는 위성으로 선두를 달리는 머스크의 스타링크, 전 세계 통신사 연합군이 밀어주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리고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아마존, 이 셋이 하늘의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빠진 이름이 하나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왕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중국어로 국가망이라는 뜻이에요. 목표가 위성 13,000개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챔파는 상하이시 정부가 주도하는데 여기는 1만 5천 개가 목표예요.
합치면 거의 3만 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가 어느 나라 위성을 통과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스타링크는 미국 회사입니다. 우리가 스타링크를 쓰면 데이터가 미국 위성을 타고 미국 지상국을 거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위성을 쓰면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가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실제로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권 침해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체 위성망이 없는 나라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미국 위성을 쓰거나 중국 위성을 쓰거나 아니면 둘 다 쓰면서 양쪽 눈치를 보거나 어느 쪽이든 독립적인 결정권은 줄어듭니다. 통신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국가의 신경망입니다. 모든 경제활동, 모든 금융거래, 모든 군사통신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럼 통신 3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바로 그날 SK텔레콤이랑 KT가 스타링크의 공식 파트너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협력이라고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좀 씁쓸해요. 30년 동안 통신 3사는 기지국이라는 인프라를 가진 지주였습니다. 내 땅을 쓰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런 구조였죠. 넷플릭스한테도 망 사용료 내라고 큰소리 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머스크한테 위성 좀 쓰게 해달라고 하는 처지가 됐어요. 지주가 세입자가 된 겁니다. 물론 당장 통신 3사가 무너지진 않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지상통신망이 가장 촘촘하게 깔린 나라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5G가 터지는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아직 기존 통신사가 빠르고 저렴하죠. 문제는 돈이 되는 시장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운, 항공, 재난망 같은 고수익 B2B 시장을 스타링크가 빠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앞마당은 지키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돈이 새고 있는 형국이에요.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이 완성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스마트폰이 바로 위성이랑 통신하게 되면 기지국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통신사는 뭘 파는 회사가 될까요? 30년 동안 선택지가 3개뿐이었던 시장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경쟁자들이 판을 흔들고 있어요.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고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데이터가 어느 나라 하늘을 지나가는지 그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는지 새로운 질문도 생겨났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땅에만 묶여있던 통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우리 주머니 속 요금 고지서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가 어느 나라를 경유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30년 만에 변화가 시작된 거죠.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결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결국 우리들이에요.